이 총탄이 날아다니는 곳에서 음식 광주리를 머리에다가 이고 총탄을 피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1992년에 있었던 미국의 인종차별로 인한 흑인 폭동 사건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짧게 말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흑인들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지만 그냥 흑인이라고 부르고 코카시안은 백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흑백으로 나누며 인종차별의 의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흑인 폭동 사건은 일명 LA 폭동이라고도 불립니다. 199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약 일주일간 로스앤젤레스 일대가 무법지대가 되어 약탈과 살인, 폭력이 난무했던 흑인 폭동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이 폭동은 로드니 킹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1991년 3월 3일 로스앤젤레스 경찰 소속의 백인 경찰관 4명이 교통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210번 고속도로로 도망치던 포니 한 대와 추격전을 벌인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포니 운전자는 곧바로 경찰에 잡혔으나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하지만 이내 경찰관들이 그를 제압했고 경찰관들은 그가 매우 심하게 저항을 한다고 생각해서 구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피투성이가 된 로드니 킹은 그대로 경찰서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냥 묻혔던 게 아니고 인근 주민이 영상을 찍어서 방송사에 제보를 한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경찰은 로드니 킹이 마약인 PCP를 복용을 해서 매우 거칠어진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무리 로드니 킹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구타의 정도가 지나쳐 보였고 이 킹이 체포된 뒤에 여러 번 마약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왔던 거예요.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죠. 약간 지금부터 흑백으로 나뉠 조짐이 보여요. 근데 이 로드니 킹이 왜 애초에 정지 신호를 무시했냐 하면 강도, 폭행,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가석방이 된 상태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때 자기가 과속으로 잡힐 경우 가석방 조건에 걸려서 다시 수감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조금 격렬하게 저항을 했었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로스앤젤레스 경찰서장이었던 데릴 게이츠 총경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4명의 백인 경찰 가해자와 1명의 흑인 피해자라는 점 때문에 매우 분노했고 결국 3월 15일 로드니 킹을 구타한 경찰관 4명은 법원에 기소됩니다. 7월에는 경찰위원회가 과잉폭력 인정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사건은 그냥 무난하게 잘 넘어가는 듯 했어요. 피해자가 청각장애 판정을 받긴 했지만 사망한 것도 아니었고 경찰의 과잉폭력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원에 기소되면 유죄 선고받아서 모두가 행복할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킹이 과잉 검문 검색으로 경찰들을 고발을 해서 1992년 2월 5일 사건의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 재판이 몇 개월 동안 이어졌어요. 이 법정 심의 결과 4월 29일 4명의 경찰관 중 3명은 무죄가 났고요. 1명은 재심사가 결정됩니다. 유죄가 딱 난 사람은 없는 겁니다. 당시 12명의 배심원 중에 10명이 백인이었고요. 1명이 히스패닉, 1명이 아시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판결에 분노한 로스앤젤레스 흑인들은 판결이 발표된 그날부터 길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이 시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폭동의 형태로 바뀌어 갑니다. 곳곳에서 방화, 약탈, 총격전 등이 벌어지면서 사상자가 속출했는데 이 당시 게이츠 총경이 폭동이 시작이 되려던 당시에 정치 자금 모집을 위한 집회에 참여를 하느라 자리를 비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초동 진압 시점을 놓쳐버렸고 방화와 약탈은 그대로 TV에 방송이 됩니다.
나중의 일이지만 게이츠 총경은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가 되었고 1992년에 이그노벨상 평화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폭동은 규모가 점점 커져서 흑인은 물론 히스패닉 갱단까지 무장을 하고 합세해서 이제 경찰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육군 병력 6,000명과 연방 육군 2,000명까지 다 해가지고 총 한 13,500명 정도의 군대와 장갑차 등을 투입을 해서 폭동을 진압해 나갑니다. 근데 이 폭동의 진원지가 사우스 센트럴 지역이라는 데였어요. 이 지역이 매우 풍요로운 도시고 근처에 이제 베버리힐스 막 이런 데도 있어요. 풍요롭고 괜찮고 좋은 도시인데 흑인 빈민가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이 돼버린 거죠. LA 흑인 폭동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메이저 방송사들이 1991년,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년에 한국인의 슈퍼마켓 정당방위 사건, 일명 두순자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순자 씨 사건을 방송을 하면서 이 사건을 흑백의 갈등이 아니라 흑인이랑 한인 간의 분쟁으로 몰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 이 두순자 씨 사건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두순자 사건은 1991년 3월 16일 LA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49세 두순자 씨가 라타샤 할린즈라는 15세 소녀가 오렌지 주스를 그냥 들고 편의점에 딱 계산을 할게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오렌지 주스를 들고 가방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가방에다가 집어넣고 편의점 카운터로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편의점 주인이었던 두순자 씨는 이 흑인 소녀가 지금 도둑질을 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당시 증인들에 의하면 이 라타샤는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손에 돈을 들고 있었대요. 가방에 넣고 돈을 지불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몰랐던 두순자 씨는 먼저 라타샤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하면서 가방을 뺏어버렸어요. 그렇게 둘이 서로 공방을 벌이다가 라타샤가 먼저 두순자 씨를 주먹으로 3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얼굴을 갑자기 3회를 이렇게 맞아버리니까 두순자 씨가 굉장히 당황하게 된 거죠. 뒤로 쓰러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순자 씨도 자기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의자를 딱 집어 던졌는데 라타샤한테 맞진 않았고 이게 빗나가니까 두순자 씨가 남편이 사두었던 38구경 리볼버를 꺼내서 뒤돌았던 라타샤의 후두부를 공격을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라타샤 할린즈는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그대로 숨지게 됩니다. 이후 두순자 씨는 기절했고 밖에 있었던 남편이 총성에 놀라서 911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재판까지 가게 됐는데 재판 결과 두순자 씨는 우발적 살인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5년의 보호관찰, 400시간의 사회봉사, $500의 벌금, 그리고 할린즈의 장례식 비용을 전부 지불하는 걸로 끝이 났어요. 5년의 보호관찰이라는 건 우리나라로 따지면 집행유예 같은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갈리게 됩니다. 두순자 씨가 오해해서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반응을 했고 이미 라타샤가 폭행을 멈추고 뒤돌아섰는데 그 뒤에다 대고 총을 쐈으니까 당연히 두순자 씨가 잘못한 거다. 집행유예가 나온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이제 반대쪽 의견은 이 지역이 원래 우범지대였고 갱단이랑 마약 판매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사건이 일어난 거다. 심지어 이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에 강도 사건이 또 일어나서 편의점 문을 잠시 닫았던 상태였던 만큼 두순자 씨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 거기다가 라타샤가 먼저 두순자 씨를 공격을 해서 이 두순자 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는 점을 고려해 충분히 그렇게 대응할 수 있었다라는 의견으로 갈리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 사건이 그냥 빵 터지게 된 건 아니에요. 그냥 말도 안 되게 두순자 씨 사건을 딱 꺼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원래 흑인과 한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흑인 래퍼는 블랙 코리아라는 곡을 내면서 한인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고, 이에 대해 한인들 역시 갱단의 범죄율이 높아지니까 흑인 손님들을 아예 받지 않는 정도로 차별을 했고, 나중에는 흑인들을 아예 고용하지 않는 수준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흑인과 한인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로드니 킹의 강도 사건 역시 대상이 한국인이었던 만큼 한인과 흑인 사이의 갈등은 이제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막 한국인에 의한 흑인 소녀 살인 사건이 벌어졌고, 심지어 그 흑인 소녀가 살인 당하게 된 이유인 오렌지 주스 있죠. 그게 1달러 25센트밖에 안 됐던 거예요. 이게 흑인 목숨은 1달러 25센트도 안 되는 거냐 이러면서 흑인들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예민한 사건이 벌어졌던 데다가 1992년에 미국의 미디어들이 이 사건을 다시 재조명을 하면서 흑인들의 분노가 사우스 센트럴 지역 식품점의 90%를 차지하며 흑백 벨트 사이에 끼어 있었던 한인 상점이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폭동 당시 경찰 등 공권력은 한인 사회까지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일례로 1992년 5월 3일자 LA 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한 총포상 점주는 일대에 경찰차가 4대나 있었는데 총소리가 나자마자 1초도 안 돼 죄다 도망가서 솔직히 실망했다라고 인터뷰를 할 정도였습니다. 3, 4 officers were there. So, oh, we have a police here. We are safe. But as soon as the gunfighting started, they ran away. Bye. 거기다가 경찰들의 대처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폭동을 막기 위해서 베버리힐스 같은 백인 거주구역으로 가는 길은 완전히 차단을 했는데 한인 지역으로 가는 길은 그대로 열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이 자연스럽게 한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한인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 한인들은 폭도들에게서부터 재산뿐만 아니라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코리아타운 중심으로 점점 뭉치기 시작합니다. 인근의 유학생, 상인들 뿐만 아니라 되게 멀리 살고 있었던 해병 전후의 한인들이 최소 12시간, 최대 24시간까지 운전을 해가지고 완전 중무장을 해서 코리아타운으로 다 몰려든 거예요. 한인들은 약탈당해서 완전 텅 빈 매장들을 보면서도 아직 약탈당하지 않은 가게들을 구하기 위해서 중무장을 하고 방어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LA에 있었던 한인들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던 게 60대 초반이었던 남성들 6.25 참전자가 많았어. 거기다가 이 한인 사회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던 40, 50대 남자분들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6.25 전쟁 참전자들은 방어전이랑 시가전을 이미 겪었었고, 월남전 참전자들은 중대 전술기지, 게릴라전의 경험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주축으로 바리케이트를 점점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이외에도 우리나라 남성들 기본적으로 이제 징병제잖아요. 대부분 군대를 다녀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비군들이잖아요. 다 기본 예비군이니까 3년입니다, 여러분들. 2년, 1년 반 아니에요? 3년간의 복무 경험을 살려서 힘을 보태게 됩니다. 이들은 한인타운 소집 4시간 만에 지휘체계를 완성을 했고 2시간 뒤에는 특기에 따라서 보직이 다 분배가 되고 통제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구축했어요. 해병 전후에는 총기 사용법을 잘 모르는 한인들에게는 총기 사용에 대해서 집중 훈련을 시키면서 옥상에다가는 이제 모래자루를 쌓아서 진지를 구축하고 옥상에다가 저격병들을 배치를 하는 거야. 그리고 각 매장 앞에도 모래자루를 쌓아서 진지를 다 구축을 하고 자동차로 바리케이트를 다 설치를 하면서 24시간 동안 교대 근무를 서게 됩니다. 근데 남자들만 이렇게 열심히 했느냐? 아닙니다. 아주머니와 할머니들은 이 총탄이 날아다니는 곳에서 방어대들의 식사를 위해 김밥과 주먹밥 등을 다 실어서 음식 광주리를 머리에다가 이고 총탄을 피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사건 당시 한인 라디오 채널에서는 긴급 방송 체제로 어느 지역에 피해가 생겼으니까 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중계를 하는 거야. 그래서 폭도들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전파를 타게 됐고 이 라디오로 실시간 상황 중계를 받으면서 일사불란하게 한인 청년단과 해병대 전후위로 이루어진 이 자경단이 차량을 타고 지원을 나가서 흑인 폭도에 대한 대응 사격을 막 하면서 한인 상점들을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원은 한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요. 백인들까지 도와주기도 했는데 당시 폭도들이 방화까지 저질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질러서 미국의 그 소방차가 출동을 한 거야.
근데 폭도들이 소방차에다가 총을 쏴서 불 끌어가는 걸 막았어. 결국 소방서가 자체적으로 방어도 하면서 불도 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때 한인 자경단들이 쫙 하고 나타나가지고 총을 들고 이들을 다 지켜줬다고 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군들이 되게 감동했대요. 이 당시 미국 NBC는 헬기를 통해서 이걸 촬영을 했는데 미국 출신 관계자가 방송에서 역할과 방어구역이 분담되어 있는 게 확실하다. 여기 건물 옥상마다 스나이퍼가 배치가 되었으며 방어 초소는 마구잡이로 만든 초소가 아니라 군대에서 만드는 형식의 초소가 확실하며 인간인이 마구잡이로 만든 게 아닌 전문성을 갖춘 방어 체계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폭동이 아예 이제 미국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정부는 로스앤젤레스 일대에 비상자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주둔시켰을 정도였으나 한인들은 폭도들에 대응하며 아주 침착하게 가게를 다시 정상 영업해 일상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멀쩡하게 운영하는 가게는 전부 다 옥상에 스나이퍼들이 배치가 돼 있는 곳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폭도들 역시 아니 안 그래도 털 곳 많은데 굳이 저격수 있는 한인 가게를 노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메이저 미국 방송사들이 이제 집중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코리아타운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코리아타운은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결국 모든 상황은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와 연방군 투입으로 진정이 되어갔고 폭동 사태를 촉발한 당사자인 로드니 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흑인들의 자제를 촉구하고 폭력 행위의 즉각 중단을 호소합니다. 그렇게 폭동은 백인이 아닌 대체로 흑인과 중남미계 사망자를 내면서 총 50명 정도의 사망자를 냈고 부상자 4,000명과 총 7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재산 피해를 내면서 수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지킨 한인들의 피해는 얼마 정도였을까요? 한인들의 피해는 약 2,300여 개의 점포가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 금액이 집계된 것만 약 3억 5천만 달러, 하나로 따지면 400억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그러나 천만 다행히도 흑인에 의해 살해된 한인은 없었고 유일한 한인 피해자 딱 한 명이 있는데 그거는 한인 간의 5인 사격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입니다. 당시 당사자였던 한국인 데이비드 주 씨에 의하면 한인들과 흑인들 사이의 충돌이 잦아들 때쯤에 백인 미디어에서 한인들을 향해 경찰도 아닌데 고작 물건을 지키기 위해 미국 시민을 쐈다 라면서 한국인들을 몰아갔고 이 한국인들을 오히려 희생양 삼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이 사건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미국 역사상 12번째 흑인 폭동이며 미국 인종차별사에 기억될 사건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1992년 흑인 폭동, LA 폭동, LA 흑인 폭동이라고도 부르는데 4.29 시민 폭동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은 로드니 킹의 이름을 따서 킹 라이엇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LA 흑인 폭동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로 인해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에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댓글은 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